외롭다는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고독할 것 같지만 재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큰 외로움과 후회 속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혼자 죽어도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혼자 죽어도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재혼 상대가 속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꿈꾸며 시작한 재혼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혼 상대가 속물이라면 평생 후회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관계가 사실은 재산을 노린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함께할 반려자가 아니라 지갑을 탐하는 사기꾼일 가능성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따뜻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직 돈만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와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미래를 대비하자며 재산을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설득합니다. 이런 요구가 한두 번이 아니라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몇 번 주고 나면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깨집니다. 한 번 빌려주면 계속해서 돈을 뜯어내려 합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화를 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갑을 털리는 신세가 됩니다. 재혼 상대가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지나치게 궁금해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 연금 수령액, 부동산 소유 여부를 집요하게 묻는다면 그 속마음은 뻔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속물들은 돈이 없다면 관계도 의미 없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돈이 줄어들면 태도가 바뀌고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재혼 후 재산이 공동 소유가 되면 이혼 시 절반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유산이 전부 재혼 상대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재혼 후 상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가족들에게까지 재산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모아온 노후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속물들은 감정을 이용하는데 능숙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속삭이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결국 목적은 본인의 이익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고 다정한 행동 뒤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상대를 믿고 전 재산을 내어주었다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지 이해와 존중이 있는 관계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결혼을 미뤄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 한 번이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다정하고 이해심 많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걱정한다며 보험 가입을 강요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집을 바꾸자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남성이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화를 내고 눈물을 보이며 정없다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는 돌변했습니다. 집을 팔고 그에게 돈을 챙기더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재산의 절반이 아내의 것이었고 남성은 남은 돈마저 빼앗긴 채 쫓겨났습니다. 자녀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법적으로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남성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철저히 계산된 함정이었습니다. 재혼을 꿈꾸는 순간 이런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가정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진정한 내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아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처럼 대우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 했던 결정이 오히려 평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반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재산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지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쟁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내 자리가 없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늘 손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식사할 때도 어색한 분위기, 대화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이 지속됩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도 초대받지 못하거나 참석해도 말 한마디 섞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배우자와 그 가족의 공간이라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 깊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면 더욱 외롭습니다. 싸우기라도 하면 가족들은 배우자의 편을 들 것입니다. 내 의견은 무시당하고 혼자 외딴 섬처럼 남겨질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어른이 돼서 왜 그렇게 예민하냐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들을 감싸고 나만 이방인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부담하지만 내가 번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용돈을 받는 입장이 되면 더욱 서럽습니다. 내 돈을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일하며 번 돈이 있음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젊은 부부라면 병간호도 당연한 일이지만 재혼 가정에서는 다릅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나를 돌봐줄까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항상 조심하고 배려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신경 써야 하고 분위기를 살피며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편히 쉴 곳이 아니라 눈치 보며 조용히 살아야 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평온하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를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면 새로운 가정에서 외로운 이방인이 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70대 남성으로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하루하루를 눈치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싸늘했습니다. 겉으로는 인사를 했지만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서먹했고 그녀는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남편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면 자녀들의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고 결국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부담했지만 자녀들은 그녀가 돈을 빼앗으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용돈을 쓰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쇼핑을 다녀오면 쓸데없이 돈을 낭비한다는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가 아프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치료를 미루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이 가정에서 불청객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은 평생 눈치만 보다 끝나는 악몽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배우자의 병수발을 들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남은 인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관계가 어느새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황혼을 편히 보내려 했던 선택이 결국 남의 병수발로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쓰러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면 간병의 몫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병원비 부담은 물론이고 하루 종일 환자를 돌봐야 하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밥을 떠먹이고 화장실을 데려가고 약을 챙기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지만 몇 년이 지속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끔찍한 상황은 치매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헛소리를 하며 깨어있고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다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돌봐야 할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배우자의 가족들이 돕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어차피 배우자가 있으니 돌봐주겠지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부모도 간병을 꺼리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재혼한 배우자를 위해 헌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부담이 나에게만 쏟아집니다. 간병 생활이 길어질수록 내 삶은 사라집니다. 바깥 나들이는커녕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하루 종일 병든 배우자의 기분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이상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병든 배우자를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죄책감이 나를 올가맵니다. 간병은 체력만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극한의 고통을 줍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힘들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재혼이 사랑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순간입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재혼을 선택했다가 결국 배우자의 병수발로 남은 인생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챙기기도 버거운 나이에 남을 돌보는 인생을 원한다면 모를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무섭다고 해서 무작정 재혼을 선택하면 남은 인생을 병간호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70대 초반으로 건강해 보였고 함께 노후를 즐기자며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거동이 어려워졌고 밥을 떠먹여주고 화장실까지 부축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헛소리를 하며 깨어 있었고 때때로 화를 내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간병에 지쳐갈수록 자신의 인생은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을 돌보다 보니 외출은커녕 제대로 된 식사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가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병든 남편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재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듯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기대와 다른 현실에 부딪혀 후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무작정 재혼을 선택했다가 더 깊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정하게 대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에 웃음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성격 차이, 생활 습관, 경제적 문제, 가족 간의 갈등이 하나둘씩 터져 나옵니다.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결혼 후에는 사소한 문제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커집니다. 결국 서로에게 지치고 처음의 기대감은 실망으로 변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젊은 시절의 결혼과 다릅니다. 이미 각자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있고 작은 차이도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TV를 켜는 습관, 식사 취향, 정리정돈 방식 같은 사소한 것들이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혼자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함께 살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편하려고 한 재혼이 오히려 불편함만 가득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연금, 재산, 생활비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돈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 부족하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려 들거나 본인의 재산을 탐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유산 문제로 반대하거나 배우자의 가족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돈을 보고 한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후회가 밀려옵니다. 감정적으로도 재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오히려 외로움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선이 맞지 않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됩니다. 과거의 배우자와 비교하게 되고 상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새로운 결혼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만 남게 됩니다. 재혼 후 후회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혼자가 외로울 것 같아 재혼했지만 결국 혼자일 때가 더 자유롭고 평온했다고 말합니다. 혼자 살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지만 재혼하면 상대에게 맞춰야 하고 갈등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결국 다시 혼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혼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었다가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혼이 아니라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취미를 즐기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혼자 죽는 것이 두려워 재혼을 택했다가 결국 더 외롭고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내는 사소한 것까지 간섭했습니다. 밥 먹는 방식, TV 보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것까지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자유로운 노후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돈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남편의 연금과 재산을 관리하려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려던 유산을 건드리려 하자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싸움이 반복되자 결국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말 한마디 없이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했지만 주변의 시선과 경제적 문제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배우자가 본인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각자의 삶을 존중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배우자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방식대로 바꾸려 들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 습관이 굳어지고 작은 변화에도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재혼이란 결국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이 무너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평생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던 사람이 있다면 늦잠을 즐기는 배우자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살 때는 내 리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상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식사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짜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배우자가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매 끼니마다 잔소리를 듣고 결국 내가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취미 생활도 제한됩니다. 혼자 살 때는 원하는 시간에 TV를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드라마만 고집하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계를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음악을 듣는 취향이 다르면 사소한 다툼이 반복됩니다.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데 배우자는 친구들을 불러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내려 하면 피곤함만 늘어갑니다. 친구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지만 배우자가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친구를 만나서 뭐 하냐며 간섭하고 외출할 때마다 눈치를 줍니다. 결국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배우자에게만 매여 있는 답답한 생활이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간섭받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여행을 가고 싶어도 배우자가 돈을 아껴야 한다며 반대하면 포기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아껴 쓰던 사람이 재혼 후 배우자의 씀씀이에 끌려가면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끼는 스타일인데 배우자가 사치스럽다면 매번 돈 문제로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집안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혼자 살 때는 집안을 내 스타일대로 꾸미고 내 방식대로 정리하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려 하면 불편함이 커집니다.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냐며 강요받는 순간부터 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결국 재혼 후에는 온전히 나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간섭받고 나도 모르게 배우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재혼했지만 결국 내 삶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60대 남성이 외로움을 이유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남편의 생활 방식을 하나씩 바꾸려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던 남편에게 나이 들어서 뭐 하러 그렇게 움직이냐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식습관도 문제였습니다.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안 좋다며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없애고 억지로 건강식을 먹이려 했습니다. TV 취향도 충돌했습니다. 남편은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아내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온종일 시청했습니다. 리모컨을 두고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남편은 결국 방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한되었습니다.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며 외출을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의 방식대로만 살아야 했고 혼자 살 때보다 더 답답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결국 행복을 기대했던 재혼이 스트레스와 후회만 남긴 선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냄새나는 몸, 썩어가는 피부, 진물 흐르는 틈새. 이것이 노년의 일상이라면 90세까지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매일 씻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매일 놓치고 있는 5곳의 구석진 부위에 세균과 곰팡이, 악취와 염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틈에서 죽음을 부르는 병이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은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하는 5개 신체 부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노년에 반드시 매일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야 할 첫 번째 부위는 바로 생식기 부위입니다. 민망하고 말하기 껄끄러울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 병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생식기 부위는 몸에서 가장 습하고 민감한 곳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피부 탄력 저하, 면역력 감소, 위생관리 소홀히 겹치며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노화로 인해 소변이 완전히 닦이지 않거나 팬티에 스며들며 생식기 주변이 항상 축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악취, 피부 진무름, 가려움, 진균 감염, 요로 감염, 심한 경우 성기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속옷에 남아있는 분비물과 땀이 엉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되며 그 결과 생식기 부위에서 시작된 염증이 요도, 방광, 심지어 신장까지 올라가면서 전신 감염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노인들이 이 부위를 손대면 안 되는 곳, 민망한 곳이라 여기며 평생 손으로 제대로 씻어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로 휘 헹구는 정도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생식기 주름과 피부 접힘 사이에는 수많은 균들이 숨어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질 주변부에 곰팡이균과 박테리아가 번식해 심각한 지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성 역시 포피 아래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악취와 함께 포피염, 귀두염, 심한 경우 괴사성 감염까지 유발하는 끔찍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비누도 아무 비누나 써서는 안 됩니다. 알칼리성이 강한 비누는 점막을 자극해 심각한 건조증, 따가움, 피부 벗겨짐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히려 세균의 침투를 더 쉽게 만들게 됩니다. 반드시 약산성, 무향, 자극이 없는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여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내야 하며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남성은 포피 안쪽까지, 여성은 외음부 주름 사이까지 꼼꼼히 관리하지 않으면 작은 불청결이 거대한 질병으로 돌변하는 현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81세 박모 할머니는 평소에도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음식이며 운동까지 부지런히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생식기 부위가 간질간질하더니 심한 악취와 함께 분비물이 늘어나고 앉을 때마다 따끔거리는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 생긴 흔한 증상이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심한 곰팡이성 질염과 외음부염 그리고 세균성 감염까지 겹친 복합 감염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했으면 방광까지 감염돼 입원하셨어야 해요. 가족들 앞에서는 부끄러워 아무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 병을 키운 박 할머니는 치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식기라고 손대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병을 만든 거였어. 하루만 씻어도 냄새가 달라지는 걸 느껴.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매일 샤워할 때마다 따뜻한 물에 전용 클렌저를 사용해 외음부를 부드럽게 씻고 항상 마른 수건으로 닦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속옷도 면소재로 바꾸고 하루 2번씩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자신감을 되찾은 할머니는 지금은 앉는 것도 걷는 것도 새털처럼 가벼워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생식기 부위를 깨끗이 씻는 습관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존엄과 건강, 삶의 질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매일 구석구석 씻는 습관, 그중 생식기 부위는 당신의 무병장수를 결정짓는 숨겨진 키포인트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루되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은 순간이지만 병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매일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야 할 두 번째 부위는 배꼽입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구멍이지만 이곳은 말 그대로 세균의 지뢰밭, 몸속에 썩은 냄새 공장이라 불릴 만큼 위협적인 부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샤워할 때 배꼽은 손이 가는 대로 대충 문지르거나 아예 씻지 않고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겉으로는 작고 평범한 주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땀, 기름, 각질, 세균, 먼지가 수북이 쌓여 검은 찌꺼기로 굳어져 가며 악취를 내뿜는 고약한 소굴이 됩니다. 배꼽 속은 피부 표면보다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활발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 생긴 피부 감염, 곰팡이, 염증, 심지어 농양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렵고 따갑고 진물까지 생기며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중증 감염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을 청결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배꼽만큼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면서 병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꼽을 건드리면 안 되는 곳, 씻지 않아도 괜찮은 곳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어릴 때 배꼽하면 배 아프다는 말을 듣고 평생 배꼽을 손대지 않은 채 살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습관이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질병이라는 공포로 되돌아오는 참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배꼽은 하루만 제대로 씻지 않아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일주일을 방치하면 썩은 피 냄새와 같은 악취가 올라오며 결국 염증과 세균 감염의 출발점이 됩니다. 배꼽을 씻을 때는 반드시 부드러운 면봉이나 화장솜에 클렌징 오일이나 비누 거품을 묻혀 살살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파거나 손톱으로 긁는 행위는 피부 손상을 일으켜 오히려 더 큰 감염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샤워 후에는 배꼽 속까지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며 심한 경우 배꼽이 붓고 터지며 농이 흐르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5세 조명자 할머니는 평생을 깔끔하게 살았고 주변에서도 손끝이 야무진 할머니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배가 자꾸 간질간질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부 건조증이라 생각하고 로션을 발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꼽 부위에서 노란 진물과 고약한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배꼽에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해서 피부가 괴사하고 있어요. 조 할머니는 평생 샤워를 빠짐없이 했지만 배꼽은 무언가 찝찝하고 무서워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배꼽 안에 쌓인 오염물질과 각질이 덩어리가 되어 염증과 진균 감염의 온상이 되었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연고를 한 달 넘게 사용해야 했으며 한동안 옷을 배 위까지 못 올릴 정도로 통증을 겪었습니다. 손주들이 안아주러 올 때마다 배를 움켜쥐고 피해야 했고 배꼽 하나로 이렇게까지 고생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을 남기며 깊이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구멍 하나, 배꼽을 씻지 않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건강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곳, 바로 배꼽입니다. 매일 구석구석 깨끗이 씻는 것, 그 중에서도 배꼽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습관은 삶의 품격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세 번째 부위는 코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은 깨끗하게 세안하면서도 코 속은 알아서 청소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심히 넘깁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구멍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균의 왕국, 먼지와 점액의 쓰레기, 덤이 숨겨진 병의 창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호흡기 기능이 떨어지고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코 속의 청결 여부가 기관지염, 축농증, 폐렴까지 이어지는 생사의 갈림길이 됩니다. 코는 단순히 냄새를 맡는 기관이 아닙니다. 외부에 오염된 공기와 세균, 미세먼지, 곰팡이 포자,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막이 더러워지면 오히려 세균을 저장하고 증식시키는 병의 온상으로 변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코털이 얇아지고 점액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물질이 더 쉽게 달라붙고 한번 달라붙은 찌꺼기가 딱딱한 코딱지, 곰팡이, 세균 찌꺼기로 굳어지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코속을 제대로 청결히 하지 않으면 콧구멍 안쪽이 헐고 비염과 축농증이 만성화되며 세균이 뇌까지 침투해 뇌수막염, 중이염, 시신경염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른 코딱지를 억지로 손으로 후비면 코 안에 미세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입해 코가 벌겋게 붓고 겁는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명 코안이 썩는 증상이라 불릴 정도로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속이 더러우면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심지어 인지 기능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노인의 치매 위험은 급격히 높아지며 단순한 코속 관리 부족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코속 청결은 하루 한 번 따뜻한 물로 적신 면봉이나 전용 세척기를 이용해 부드럽게 점액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 손가락으로 후비거나 거칠게 문지르지 말고 가습기나 식염수, 스프레이를 함께 사용해 촉촉한 점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코속 점막이 갈라져 출혈이 생기고 이것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내 습도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84세 양정환 어르신은 평소 코를 잘 푸는 것으로 스스로를 깔끔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코를 풀기만 했을 뿐 코속을 씻는 습관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코가 막히고 머리가 띵하고 밤에 잠을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감기라 생각하고 며칠을 버텼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CT 촬영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양쪽 비강이 모두 염증으로 부어오르고 코 안에는 썩은 점액 덩어리와 고름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코 안의 염증이 이미 축농증을 넘어 뇌 근처까지 번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고 급히 항생제와 비강 세척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양 어르신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코 푸는 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지 코속을 매일 씻어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코가 썩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끼쳤다네. 치료 후 양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비강 세척을 하고 실내 습도를 유지하며 코를 손으로 만지지 않는 생활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고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속은 작지만 그 영향은 전신에 퍼집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 속에서 질병이 시작되고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코속을 씻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숨을 지키고 기억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작은 관리가 당신의 큰 건강을 바꿔놓습니다.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네 번째 부위는 바로 항문 주위입니다. 입 밖으로 말하기 민망하다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조용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항문은 단순히 대변이 나오는 구멍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면역력이 떨어진 몸에서 이곳은 세균의 무방비, 통로, 감염의 온상, 악취와 염증의 핵심 출발지로 변합니다. 항문 주위는 피부가 얇고 주름이 많아 대변이 조금만 묻어도 잘 닦이지 않으며 자칫하면 잔여 찌꺼기와 땀, 분비물이 피부에 달라붙어 세균, 곰팡이, 진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공간이 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대변 후 뒤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오랫동안 같은 속옷을 입고 있으면 항문 주위가 쉽게 짓무르고 가려움증, 따가움, 진물, 냄새, 출혈까지 이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항문 주위에 생긴 이 작은 염증이 곧 치루, 항문 농양, 피부 괴사,
직장암 초기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조금 간지럽다고 생각하고 넘긴 노인이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살점이 괴사해 절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문은 온도와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만 씻지 않아도 악취가 퍼지고 피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공포의 부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노인들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속옷이 젖은 채로 오래 있으면 그 안에서 세균 번식과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며 욕창과 피부 괴사가 발생합니다. 항문 주변을 깨끗이 하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결국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고통,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 현실, 가족도 피하는 냄새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문 주위는 부드럽게 그러나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거나 때타월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미온수의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닦고 주름 사이사이까지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정성껏 씻은 후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엔 항문 주위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드라이기로 말리는 것도 효과적이며 면소재 속옷으로 자주 갈아입는 것이 위생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6세 김용기 어르신은 평소 건강관리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식사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입원 한 번 안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항문 주위가 따끔거리고 뭔가 껄끄럽고 축축한 느낌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진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항문 주변이 짓무르고 염증이 심해서 곧 터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김 어르신은 샤워를 매일 했지만 항문은 늘 손이 닿지 않아 대충 물로 헹구는 수준이었고 대변 후에도 휴지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항문 주위에 세균이 번식해 피부가 녹고 진물이 흐르는 상태까지 진행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드레싱 치료를 받으며 한 달 가까이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항문 주위에 살이 붓고 진물로 앉을 수도 제대로 누울 수도 없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해상했습니다. 치료 후 김 어르신은 매일 항문 주위를 따뜻한 물로 꼼꼼히 씻고 비데를 사용하며 속옷을 하루 2번씩 갈아입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이후 염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 활발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항문 하나 안 씻었다고 인생이 무너질 뻔했지라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항문 주위는 자칫 소홀히 했다간 건강뿐 아니라 존엄까지 잃게 되는 가장 위태로운 곳입니다. 90세까지 당당하고 무병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이 부위를 깨끗이 씻는 습관은 절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피하는 순간 병은 침투합니다. 항문을 씻는 일, 그것이 노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어입니다.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5번째 부위는 바로 발가락 사이입니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이 틈새가 실은 곰팡이, 세균, 냄새, 염증, 고통의 종합 세트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발가락 사이에는 축축한 땀, 각질, 때, 노폐물, 신발 속 먼지까지 뒤엉켜 온종일 썩어가는 찌꺼기들이 끈적하게 눌러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샤워할 때 발바닥은 문질러도 발가락 사이는 대충 헹구고 지나칩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방심의 시작입니다. 노년기에는 땀샘 기능이 약해진다 해도 발은 여전히 많은 땀을 배출하는 부위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좁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 하루 종일 축축한 땀과 열기가 고여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이곳이 깨끗하지 않으면 무좀, 진균 감염, 각질 벗겨짐, 발가락 사이 터짐, 진무름, 피부 괴사까지 무서운 질병이 하나둘씩 몸을 파고듭니다. 무좀은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고령자에게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발에 생긴 진균 감염은 발톱으로 번지고 발등까지 퍼지며 결국엔 감염성 궤양이나 절단 위기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작은 상처나 껍질 벗겨짐을 알아채지 못해 염증이 악화되고 고름이 차며 썩어가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발가락 사이는 단순히 물로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손가락이나 발 전용 브러쉬로 하나하나 문질러 때와 땀을 제거하고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사이사이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젖은 채 양말을 신는 습관은 세균 덩어리를 발 속에 봉인하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항상 면소재 양말을 착용하고 땀이 많다면 하루에 2번씩 갈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발도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것을 착용하고 23일에 한 번씩 햇볕에 말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2세 최기호 어르신은 평생을 깔끔한 노인이라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옷도 단정하고 손톱도 깨끗했으며 하루 2번씩 발을 씻는 습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가락 사이가 간질간질하더니 피부가 벗겨지고 붉게 달아오르며 진물이 흐르는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약국에서 연고를 사 발랐지만 증상은 악화되었고 결국 발가락 사이에 피부가 갈라지고 골마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무좀 감염이 깊숙이 번졌고 2차 세균 감염까지 겹쳐 고름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은 그제서야 자신이 발을 씻었다고 착각했던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발 전체를 물로 헹군다고 발가락 사이까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씻는 것과 닦는 것은 다르며 특히 발가락 사이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손으로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는 교훈을 피로써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 치료 후 최 어르신은 발가락 사이를 아침 저녁으로 손가락으로 문질러 씻고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타월로 물기를 말린 후 베이비 파우더까지 사용하는 철저한 위생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재발 없이 깨끗한 발을 유지하게 되었고 발 하나만 잘 씻었더라도 한 달 고생은 안 했을 텐데라며 후회를 거듭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작지만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작은 틈새 하나가 노년기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매일 이 틈새를 정성껏 꼼꼼하게 씻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곳을 지켜야 몸 전체가 병들지 않습니다. 작은 방심이 병을 부르고 철저한 관리가 장수를 만듭니다. 발가락 사이, 그 깊고 어두운 틈새가 바로 당신 건강의 마지막 전선입니다. 90세까지 살아도 병상 위에서 썩어가는 몸뚱이라면 그것은 장수가 아니라 지옥 같은 연명일 뿐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구석구석 씻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5곳만 매일 정성껏 씻어도 염증, 감염, 고통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존엄은 깨끗함에서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누군가는 60대에 병으로 쓰러집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수명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오래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병으로 고통받을 운명인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늙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이 5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장수 체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예상보다 더 빨리 병원 침대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귀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에 꼭 적어주셔서 모든 시청자와 같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장수할지를 알게 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가족력에 따라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는 경우입니다. 가족력이란 당신의 몸속에 숨겨진 미래 예고편입니다. 부모, 조부모, 형제 중에 특정 질환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같은 운명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위험한 착각이 수많은 사람을 병원 침대로 보냅니다.
가족력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질병은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 심장병, 당뇨병입니다. 부모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면 자녀 역시 같은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당신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이 높았던 부모를 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고혈압이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유전자는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몸속에서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암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후에야 위험을 깨닫는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생활 습관만 조절해도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암도 초기 발견 시 생존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젊다는 아니란 생각에 건강검진을 미루는 순간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병으로 고생했는지, 조부모가 몇 살에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났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을 관리합니다. 반면 가족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병이 찾아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건강검진을 피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검진을 받느냐, 나중에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77세 박 씨는 건강에 대해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별다른 병 없이 살아왔고 나이 들어서도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와 큰형이 모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괜찮겠지라며 건강검진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더부룩하고 체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국 극심한 폭통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대장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12년만 일찍 검진을 받았어도 수술로 완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고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을 되찾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81세 정 씨는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50대부터 꾸준히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작은 용종이 발견될 때마다 바로 제거했고 덕분에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족력을 무시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식단에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경우입니다. 음식이 곧 몸을 만든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수명이 결정된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극명하게 갈린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사람은 혈관이 깨끗하고 장기가 건강하지만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에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병원 침대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으면 몸속에서 조용히 질병이 자란다. 섬유질이 부족해 장은 느려지고 독소가 쌓이며 혈관에는 찌꺼기가 끼어 혈압이 올라간다. 결국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진다. 과일과 채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세포를 보호하며 몸속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생명의 방패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지역의 공통점은 바로 식단이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에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의 식단은 공통적으로 채소와 과일이 풍부하다. 하루 3끼 식사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며 몸속에 유해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반대로 육류, 인스턴트 식품, 가공된 음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중년 이후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에 시달리며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된다.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으면 피부는 거칠어지고 소화는 느려지며 면역력은 바닥을 친다. 반대로 충분히 섭취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며 병원 갈 일이 줄어든다.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다. 그 결과는 뻔하다. 젊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이 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식단을 점검해야 한다. 매 끼니마다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고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서서히 병들어 갈 것이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건강한 노후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바꿔야 한다. 75세 최 씨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식탁에는 늘 기름진 음식이 올랐고 채소와 과일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힘을 준다는 말을 믿었고 싱거운 채소는 입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수십 년, 결국 몸은 서서히 망가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동맥경화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혈관이 막혀 있었고 심장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식습관 하나가 그의 수명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반면 82세의 박 씨는 평생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신선한 채소를 챙겼고 과일을 간식처럼 먹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같은 80대인데도 박 씨는 혈압도 정상, 소화도 원활했고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약과 치료에 의존하며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식습관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물 한 모금,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하루 종일 차나 커피, 음료수로 갈증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몸은 점점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이 막힙니다. 결국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의 질병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변비에 시달리며 체내 독소가 쌓여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 대신 설탕이 가득한 음료를 마십니다. 당장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지만 몸속에 쌓인 당은 결국 여러 질병을 초래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며 신장과 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피부는 탱탱하며 체내 순환이 원활해 피로가 쌓이지 않습니다. 물 한 잔의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하지만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당신은 이미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신체는 점점 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일상적인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양한 질병이 몸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쉽게 체내의 균형이 깨지고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의 해독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몸속에 독소가 배출되고 피부는 맑고 깨끗해지며 뇌는 더욱 예리해집니다. 반면 물을 적게 마시면 체내 독소가 쌓이고 피로가 누적되며 건강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만성 질환을 앓게 되고 그로 인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79세 김 씨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와 탄산음료로 갈증을 해소했고 물을 마시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목마르면 마시면 되지 굳이 물을 챙겨 마실 필요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신장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분이 부족해 혈액이 끈적해졌고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서 기능이 저하된 것입니다. 의사는 물을 충분히 마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고 평생 병원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79세 박 씨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덕분에 혈액순환이 원활했고 신장도 건강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박 씨는 활기차게 생활하는 반면 김 씨는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네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주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은 스스로 수명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은 절대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주 움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합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건강을 잃고 결국 병원 침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혈관에 지방이 쌓이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둔화되면서 당뇨병과 비만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허리와 척추가 무너지고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노인의 전형적인 몸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머리가 무겁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결국 몸이 무겁고 기력이 떨어져 더 앉아 있게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퇴화하고 결국 거동조차 힘들어지게 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 몸을 풀고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걸으며 계단을 이용합니다. 단순한 습관 차이로 10년, 20년 후에 건강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노년에는 휠체어와 병원이 삶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운동을 따로 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움직이기만 해도 건강은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발병률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계속 앉아 있으면 몸속에서는 병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서서히 병들어 갈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75세 강 씨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며 시간을 흘려보냈고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졌다. 나이가 들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근육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었고 골밀도는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습관이 원인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어서다 다리가 풀려 넘어졌습니다. 엉덩이뼈가 골절되었고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혼자 걷기 어려운 몸이 되었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80세 박 씨는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지 않고 틈틈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덕분에 허리도 곱고 다리 근육도 튼튼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고 다른 한 사람은 건강한 노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 하나가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냉증을 방지하는 경우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병이 찾아옵니다. 냉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속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손발이 차가운 사람, 늘 몸이 서늘한 사람들은 조용히 건강을 잃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장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냉증이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저하됩니다. 신장과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몸속에 쌓이고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 결과 쉽게 감기에 걸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염증이 몸속 여기저기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몸은 관절과 근육에도 치명적입니다. 냉기가 오래 쌓이면 관절이 굳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합니다. 몸이 차가운 상태가 익숙해지면 위험 신호를 느끼지 못한 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냉증은 장수와 직결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감소하고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둔화되면서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혈액이 깨끗하게 흐르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며 배와 손발을 보온하는 것만으로도 냉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거나 찬 곳에서 오래 생활하면 몸속 깊숙이 냉기가 쌓이면서 건강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몸이 차가우면 병이 찾아오고 몸이 따뜻하면 건강이 유지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체온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냉증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핵심 비결입니다. 76세 정 씨는 손발이 늘 차가웠습니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발끝이 시렸고 배도 자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조차 귀찮았고 가벼운 운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정 씨의 몸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피로가 쌓였고 관절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액순환 장애와 신장 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냉증이 오래 지속되면서 몸속 장기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고 투석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면 79세 이 씨는 달랐습니다. 늘 따뜻한 물을 마셨고 배와 발을 따뜻하게 보호했습니다. 덕분에 혈액순환이 원활했고 잔병치레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고 다른 한 사람은 활기찬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냉증을 방치하는 것은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장수는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20년, 30년의 차이가 납니다. 병원 신세를 지며 고통스럽게 사느냐,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는 지금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5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이 무너지고 결국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남은 삶은 예상보다 훨씬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근육은 쪼그라들고 관절은 삐걱대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노년이 무병장수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은 침대 위에서 눈뜨게 됩니다. 병이 아니라 게으름이 당신의 삶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매일 안 하면 죽음을 앞당기는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오늘의 10분이 내일의 10년을 바꾸고 게으른 하루가 병든 10년을 만듭니다. 걷지 않으면 걷는 법을 잊고 굽히지 않으면 굳는 순간이 옵니다. 늦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위해 매일 해야 하는 5가지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노년에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발끝 들기입니다. 보기엔 너무 단순해 보여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이 작은 동작 하나가 당신의 생존력, 균형 감각, 낙상 예방, 뇌 건강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노인의 뼈는 약해지고 근육은 빠지며 신경 반응은 느려집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낙상, 바로 그것이 노년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르고 무서운 파괴자입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허리뼈가 부러지고 고관절이 금가고 일어나지 못하는 침대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낙상의 80% 이상이 발끝을 제대로 들지 못해 생기는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무의식 중에 질질 끌리는 발끝, 살짝 튀어나온 문턱, 매트 위 주름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바로 병상과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발끝 들기 운동은 단순하지만 하체의 감각을 깨우고 종아리 근육과 발목 힘을 되살리며 뇌와 발 사이의 반응 속도를 높이는 기적 같은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매일 반복하면 발을 들어 올리는 힘이 강화되어 걷는 자세가 안정되고 낙상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발끝 들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자극해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이며 이곳을 자극하면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심장과 뇌로 원활하게 공급되어 현기증, 어지럼증,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나 벽을 가볍게 짚고 선 상태에서 발뒤꿈치는 바닥에 고정한 채 발가락과 발끝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하루 34세트만 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종아리가 뻐근하지만 그것은 기운이 돌아온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 운동은 침대 옆, 욕실 앞, 부엌에서도 할 수 있어 공간이나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 가능한 생존 운동이라 불릴 만합니다. 단순하지만 수많은 노인들의 병원 침대행을 막아준 유일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83세 양영분 할머니는 2년 전 넘어져 고관절에 금이 가면서 몇 달을 누워 지낸 후로 다시는 넘어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항상 벽을 짚고 걷거나 이웃의 부축 없이는 단 몇 걸음도 떼지 못할 만큼 발에 감각이 무뎌졌고 다리는 계속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마침 복지관에서 알려준 발끝 들기 운동을 집에서 혼자 매일 아침마다 실천하게 된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들고 나면 종아리가 아프고 다리가 떨려 몇 분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3일,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다리의 반응이 빨라지고 발끝이 힘있게 올라가며 무엇보다 걷는 걸음이 가볍고 빠르게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2달을 실천한 어느 날 양 할머니는 혼자 복지관까지 20분을 걸어가는 데 성공했고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박수를 받으며 울컥했다고 합니다. 예전엔 방 안에서도 넘어질까 겁이 나 걸음을 멈췄던 자신이 지금은 스스로 시장도 가고 계단도 오르며 내 두 발로 끝까지 살아볼 거야 라는 자신감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발끝을 하루에 10번 드는 습관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중심을 되찾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운동입니다. 넘어지는 노인은 뇌도 주저앉습니다. 걷는 자신감을 잃은 순간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두 번째 운동은 어깨 돌리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동작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전신 혈류를 깨우고 관절을 살리며 뇌졸중까지 막아주는 생명 운동입니다. 노년의 어깨는 조용히 굳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높이 들기 어렵고 나중에는 머리 감기도 힘들어지며 결국엔 어깨가 딱딱하게 굳고 팔이 떨어져 나갈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오십견, 유착성 관절 낭염,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이어지는 공포의 시작입니다. 어깨는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팔, 목, 등, 심지어 가슴과 손까지 이어지는 상반신의 모든 움직임을 연결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어깨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굳기 시작한 어깨는 점점 팔 전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며 뇌의 운동센터까지 자극하지 못하게 만들어 치매 발병률을 높이고 활동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어깨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지고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걸 방치하면 작은 통증 하나가 전신의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샤워할 때 등을 닦지 못하고 옷을 입고 벗는데 고통을 느끼며 심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극심한 야간 통증까지 겪게 됩니다. 그 결과 노인은 스스로 움직이기를 두려워하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고 더 굳으면 병상에 누워버리는 참혹한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파국은 단 하나의 습관, 매일 하는 어깨 돌리기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깨 돌리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관절 윤활액 분비를 도와 마디를 부드럽게 만들며 노화로 굳어가는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또한 어깨를 돌리는 동작은 목, 등, 팔까지 함께 자극되며 신경계의 순환을 돕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시켜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 방법도 간단합니다.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어깨만 이용해 천천히 앞쪽으로 10회, 뒤쪽으로 10회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이때 팔꿈치를 너무 세우거나 몸통을 과도하게 움직이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어깨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천천히 부드럽게 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샤워 후 TV를 보며 틈틈이 할 수 있어 누구든 부담 없이 매일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 간단한 운동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9세 박기남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 뻐근한 통증이 생기더니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감을 수 없고 셔츠 단추를 잠글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파스만 붙이며 넘겼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앉은 채 끙끙 앓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진단은 유착성 관절 낭염, 일명 오십견이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관절이 굳었고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박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재활치료사로부터 배운 것이 바로 어깨 돌리기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심해 작은 움직임도 어려웠지만 하루 5분씩 벽을 짚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3일, 일주일, 2주일 통증은 점점 줄어들고 움직임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어깨가 완전히 풀리고 스스로 머리를 감고 코트를 입으며 눈물을 쏟을 만큼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어깨 돌리기 운동을 알려주는 운동 전도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깨는 말없이 굳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한번 망가지면 당신의 삶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매일 어깨를 돌리는 그 작은 습관이 치매, 낙상, 고통, 병상 생활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입니다. 오늘 돌린 어깨가 내일의 삶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나 편리해진 시대, 계단은 점점 외면받고 있지만 사실 이 계단이야말로 노인의 근력을 되살리고 심장을 강화시키며 뇌를 깨우는 최강의 종합운동장입니다. 계단을 오른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근육, 관절, 심폐, 균형 감각, 심리 상태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고효율 생존 운동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다리 힘이 빠지고 무릎이 약해지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데 이 계단 오르기는 하체를 탄탄하게 만들어 낙상 사고를 막고 침대 위 인생으로부터 탈출하는 가장 현실적인 운동입니다. 계단은 단순한 수직 공간이 아닙니다.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발목, 심장, 폐, 뇌까지 동시에 움직이며 짧은 시간 안에 전신을 깨우는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하체 근육의 70% 이상이 동원되며 이 근육은 곧 장기 기능 유지, 혈액순환 촉진, 기초 대사량 유지, 당뇨고혈압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계단 오르기는 노인성 근감소증을 막는 유일한 일상 속 운동으로 하루 단 몇 층만 오르내려도 노년기의 근육 유지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지 않는 노인은 점점 발이 낮아지고 보폭이 줄어들며 결국엔 작은 턱 하나에도 걸려 넘어지고 그 결과 고관절 골절, 척추 압박, 와병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런 사소한 차이가 결국 자립 가능한 노인과 누워있는 노인의 갈림길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하루에 단 5분 계단 오르기를 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활발히 뛰고 산소가 뇌로 공급되며 인지 기능이 깨어나고 기억력 유지에 직접적인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 방법은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층만 오르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난간을 잡고 천천히 발을 정확히 디디며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를 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발 전체를 디디고 내려올 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무게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5분씩 반복하면 하체 근육이 살아나고 호흡이 편안해지며 몸 전체에 에너지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운동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80세 김정순 할머니는 수년 전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근감소증 초기 진단을 받고 지금보다 더 근육이 빠지면 걷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헬스장도 알아보고 실내 운동도 시도했지만 답답하고 귀찮고 어렵다는 이유로 며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건소 운동지도사에게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 한 층만 오르기부터 시작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긴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하루에 한 층, 그 다음엔 2층, 일주일 후엔 3층까지 오르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무릎이 덜 아프고 호흡이 훨씬 편해지며 다리에 힘이 붙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장을 보러 나갈 때도 일부러 지하철역 계단을 이용했고 복지관에서도 걸음이 달라졌다고 칭찬을 받으며 다시금 삶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파트 5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며 계단이 나를 살렸어. 이제 엘리베이터는 심심해서 못하겠어 라는 말로 주변 노인들에게 계단 오르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계단은 도전이 아닙니다. 계단은 삶을 되살리는 통로입니다. 발을 들고 한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일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그 습관이 심장 박동을 살리고 근육을 붙잡고 기억을 되살리며
병원 침대가 아닌 거실을 걸어다니는 노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신의 발 앞에 놓인 계단, 그것은 단순한 계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90세까지의 인생을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노년의 생존 계단입니다. 네 번째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노년에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네 번째 운동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제대로 걷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 결과 걷다가 무릎이 나가고 다리가 휘고 결국엔 병원 침대에서 다시는 못 걷는 신세가 됩니다. 걷기 운동을 소홀히 하는 순간 근육은 빠지고 균형 감각은 무너지고 심장은 약해지고 치매는 빠르게 찾아옵니다. 걷지 않는 노인은 결국 걷는 법을 잊는 순간이 오고 이는 곧 몸이 기능을 포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집니다.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걷는다는 것은 근력 유지, 뼈 건강, 심폐 기능, 인지력, 면역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전신 종합 건강활동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 한 걸음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약보다 낫습니다. 걷지 않으면 엉덩이 근육은 사라지고 허벅지는 힘을 잃고 무릎은 체중을 감당 못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관절염, 디스크, 고혈압, 당뇨, 심장병, 우울증까지 모두 걷기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걷기 운동의 핵심은 매일 정해진 시간,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입니다. 하루 걷기 운동의 적정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며 이 시간을 10분씩 나누어 걷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걸을 때 올바른 자세와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등이 굽고 고개를 숙이고 발을 끌며 걷는 것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립니다. 등은 곧게 펴고 턱은 살짝 당기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발은 뒤꿈치부터 딛고 앞꿈치로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걷는 속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빠르기, 즉 시속 4km에서 5km 수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 속도에서 지방이 연소되고 심장이 건강해지고 뇌로 혈액이 공급되며 정신도 맑아지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오래 걷거나 빠르게 걷는 것은 오히려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고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정확한 자세, 그리고 매일의 습관화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 걷는 사람만이 오래 걷고 오래 삽니다. 이 간단한 걷기 운동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85세 유순자.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보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갈 일도 줄어들었고 점점 기력이 떨어져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뒤 딸의 권유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 걷기도 숨이 차고 다리가 땡기며 힘들었지만 하루에 10분씩 늘려가며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했고 처음엔 지팡이에 의지하다가 한 달 뒤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달 뒤엔 40분을 걸어도 끄떡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혈압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외출이 즐거워졌고 자연스레 건강도 돌아왔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걷는 게 내 약이고 발이 아직 살아있단 증거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는 죽습니다. 다리가 죽으면 몸 전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결국 병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생존의 선언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삶을 만들고 모레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루 30분 똑바로 정성스럽게 걷는 그 시간이 병을 밀어내고 치매를 늦추고 죽음을 한 발 더 멀리 보내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매일 걷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90세까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허리 돌리기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노년에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다섯 번째 운동은 바로 허리 돌리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동작을 무시한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합니다. 노년기의 허리는 나무처럼 굳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살짝 뻐근하던 것이 어느 순간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옆으로 돌리면 통증이 번개처럼 번지며 결국에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좌골신경통이라는 고통의 3종 세트로 당신을 병원 침대에 눕히게 됩니다. 허리는 인체의 중심이며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생명줄 같은 부위입니다. 이곳이 굳고 망가지면 일어나는 것도, 걷는 것도, 앉는 것도 고문처럼 변하는 현실이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혈류가 줄어들며 잘못된 자세로 인해 척추에 무게가 집중되면서 퇴행성 질환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장기들이 눌리고 소화가 안 되고 배변 장애와 불면증까지 찾아오는 전신 건강의 붕괴가 시작됩니다. 허리 돌리기는 바로 그 무너지는 허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 근육과 척추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장기를 자극해 소화 기능을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하체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전신순환 운동입니다. 게다가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동작은 골반을 정렬시켜 무릎과 발목의 부담까지 줄이며 어지럼증과 만성피로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허리 돌리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살짝 굽힌 상태에서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허리를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린 후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리는 동작을 각각 10회씩 반복합니다. 이때 허리만 움직이되 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호흡은 깊게, 동작은 천천히 하며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5분, 익숙해지면 10분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허리의 유연성, 장기 기능, 중심 균형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80세 한도식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을 느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찌르듯 몰려와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단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척추 주위 근육이 너무 약해지고 디스크가 눌려 신경을 건드리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의사는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걷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한 어르신은 재활을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첫 번째 운동이 바로 허리 돌리기였습니다. 처음엔 고통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식은땀이 날 정도였지만 하루에 5분씩 천천히 돌리기를 반복하면서 허리 주변 근육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허리를 숙이는데도 통증이 사라졌고 2달 후엔 등산 스틱을 짚고 천천히 동네 산책도 가능할 만큼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허리 돌리기를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허리는 자고로 매일 돌려야 안 썩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허리 돌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기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생명순환 운동입니다. 허리가 곧으면 마음도 펴지고 자세가 곧아지면 자신감도 되살아납니다. 매일 단 10분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는 습관이 90세까지 병 없이 걷고 앉고 누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허리를 돌리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몸속 장기를 춤추게 하고 골반을 바로잡고 혈관을 뚫으며 무병장수의 길을 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허리를 돌리십시오. 그것이 건강이 시작이고 인생의 연장이며 존엄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이렇게 쉰내가 나지? 아버지, 가까이 가기 좀 그래요. 할머니 방에만 들어가면 이상한 냄새가 진동해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거울보다 더 중요한 곳을 봐야 합니다. 노인 냄새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씻지 않아서 나는 악취입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5군데 이곳들을 매일 닦지 않으면 냄새는 점점 짙어지고 결국 사람들 마음도 멀어집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하는 부위 중 첫 번째는 항문 주변입니다. 노인 냄새의 시작점이자 핵심 진원지가 바로 항문 주변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부끄럽고 민망하다는 이유로 손대기를 꺼리는 이 부위는 사실 냄새의 지옥문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앉고 매일 배출하고 하루 종일 밀폐된 속옷에 쌓여 있는 그곳이야말로 세균과 노폐물이 뒤엉킨 생체 쓰레기장입니다. 심지어 제대로 닦지 않으면 며칠 새에 악취가 옷을 뚫고 퍼질 정도입니다. 노인이 되면 피지선의 변화로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지방산과 만나면서 특유의 쿰쿰하고 신내 같은 노인 냄새를 만듭니다. 특히 항문 주변은 이 물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동시에 배설물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하게 배어 나옵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몸에서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고민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문을 씻지 않아서입니다. 향수는 절대 이 냄새를 덮을 수 없습니다. 악취 위에 향기를 뿌리는 건 쓰레기 위에 꽃을 얹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샤워할 때 항문은 그냥 물만 흘리고 끝냅니다. 혹은 비누를 대충 한번 문지르고 말지요. 그러나 이건 씻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헹군 수준입니다. 항문 주변을 깨끗하게 하려면 손이나 전용 세정용품을 사용해 구석구석 문질러야 하고 특히 항문 주름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땀과 분비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살짝만 소홀히 해도 하루 만에 쿰쿰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빨리 맡게 됩니다. 젖은 상태로 속옷을 입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항문 주변이 습하면 박테리아가 미친 듯이 번식합니다. 결국 냄새는 더 심해지고 심한 경우 가려움증과 염증까지 유발됩니다. 매일 샤워 후에는 항문 주변을 마른 수건으로 완전히 건조시키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위생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내가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냄새는 언제나 본인이 제일 마지막에 눈치챕니다. 가족이 조심스럽게 냄새 나요 라고 말하는 순간은 이미 오랜 시간 참은 끝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지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문을 닦는 건 청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나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76세 박모. 어르신은 오랜 시간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손주들이 잘 다가오지 않고 며느리도 대화가 줄어들자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손주가 속삭이는 걸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앉으면 이상한 냄새 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검색을 시작했고 노인 냄새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항문 주변 위생이 결정적이라는 걸 알고는 바로 다음 날부터 비누를 들고 본격적인 청소에 나섰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항문 주름 하나하나를 손으로 닦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주가 먼저 옆에 앉고 며느리가 웃으며 요즘 샴푸 바꾸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냄새 하나 없앴을 뿐인데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항문 닦는 걸로 인생이 바뀔 줄은 몰랐지. 냄새 하나 없앴더니 사랑이 돌아왔어. 이처럼 항문 주변을 씻는 일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을 위한 실천입니다. 매일 2분 꼼꼼히 닦는 습관이 당신을 더 건강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노인 냄새는 지워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하는 두 번째 부위는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위를 간과하면 노인 냄새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타구니는 인간의 몸 중에서도 가장 음습하고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피부가 겹치고 통풍은 거의 없으며 하루 종일 속옷과 바지에 눌려있는 이곳은 말 그대로 땀과 세균의 번식장이며 악취의 근원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활동량은 줄고 땀의 성분도 변화하여 냄새가 더 진하고 자극적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변화가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타구니는 단순히 피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성은 고환이, 여성은 음순 부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 부위가 불결하면 성기 주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땀, 분비물, 피지, 노폐물이 하루 종일 여기서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의자에 남는 채취, 옷을 벗었을 때 확 퍼지는 시큼하고 눅진한 냄새. 이건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닙니다. 고인 분비물과 오래된 피지, 박테리아의 혼합체입니다. 말 그대로 썩은 냄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냄새가 겉옷을 뚫고 퍼진다는 것입니다. 냄새는 기억보다 오래 갑니다. 당신이 지나간 자리, 앉았던 의자, 심지어 이불까지 냄새로 오염됩니다. 사타구니를 씻지 않는다는 건 내 몸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가족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타구니를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손을 써야 합니다. 단순히 물을 흘리는 것, 바디워시 거품을 대충 바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피부가 겹쳐지는 부위 사이, 고환 아래, 음모가 난 부분, 허벅지 안쪽까지 손으로 문질러 닦아야 합니다. 비누는 항균력이 있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씻은 후 완벽하게 말리는 것입니다. 젖은 상태로 속옷을 입으면 금세 땀이 배이고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뽀송뽀송하게 말린 후에는 면 속옷을 입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갈아입어야 합니다. 노인 냄새가 유난히 심한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사타구니 위생이 엉망입니다. 어떤 분은 사타구니가 붉게 짓무르고 냄새가 썩은 고기 냄새처럼 나는데도 그냥 둡니다. 왜일까요? 부끄러워서입니다. 부끄러워하다가 주변 사람들 코를 망가뜨리고 결국 자신도 외면받게 됩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냄새는 관계를 끊습니다. 반대로 사타구니 하나 잘 씻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조 모 어르신은 아침마다 손자 손녀를 등교시키며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걷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자들이 유난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처음엔 사춘기라고 생각했지만 손녀가 실수로 한마디를 툭 뱉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썩은 냄새 나. 그 말에 며느리까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속옷 쪽에서 냄새가 조금 신경 쓰이실 수도 있어서요. 조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물론은 샤워했지만 사타구니는 손대기 민망해서 피하던 부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샤워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타구니 안쪽까지 손으로 꼼꼼히 씻고 비누도 바꿨습니다. 처음엔 간지럽고 낯설었지만 며칠 지나자 확연히 냄새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며느리가 먼저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고 손녀도 다시 팔짱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타구니 하나 깨끗이 씻었더니 손주들이 다시 나를 사랑해 줬습니다. 냄새는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끝이더군요. 이처럼 사타구니 청결은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합니다. 냄새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씻는 습관만 바꾸면 냄새는 사라지고 존중이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손으로 직접 꼼꼼하게 씻으십시오. 냄새 없는 인생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하는 세 번째 부위는 귀 안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신경 쓰지 않는 곳, 하지만 냄새는 가장 먼저 퍼져나가는 곳이 바로 귀 안쪽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끔해 보일지 몰라도 귀 안쪽, 특히 귓바퀴 뒤와 귓구멍 근처는 노폐물, 피지, 땀, 각질이 응축된 진짜 노인냄새 공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의 피지선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끈적하고 기름진 분비물이 축적됩니다. 이 축적물이 바로 노렌알데하이드와 만나면서 썩은 기름 냄새, 꿉꿉한 곰팡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귀는 작고 굴곡이 많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물만 흘려서는 절대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귀 뒤쪽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고 샴푸도 잘 닿지 않아 씻는 걸 깜빡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하루 이틀만 관리하지 않아도 찌든 때가 생기고 그때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냄새는 본인보다 옆에 앉은 사람이 먼저 맡습니다. 특히 가까이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은 당신이 말할 때마다 풍겨오는 그 꿉꿉함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귀 안쪽의 냄새가 노인 특유의 냄새라는 인상을 가장 먼저 심어준다는 점입니다. 귀에서 냄새가 나면 얼굴 전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냄새는 위생 불량, 나이 등 관리 부족의 상징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됩니다. 이는 대인관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해도 귀에서 냄새가 나면 모든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말 그대로 노인 냄새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귀 안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샤워할 때 귀 뒤쪽을 비누로 문질러 닦는 것이 기본입니다. 귀구멍 주변은 면봉이나 젖은 거즈로 살살 닦아야 하며 귓바퀴 사이사이도 꼼꼼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하지만 충분히 반복해서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귀 주변을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며 결국 냄새는 더 심해집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귀지가 더 끈적해지고 양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지가 굳어가며 냄새는 더욱 강해지고 심지어 검은 귀지가 배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면봉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정기적으로 귀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귀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은 늘 말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장도 잘 차려입고 머리도 매일 감으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딜 가나 사람들이 미묘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도 옆자리에 사람이 잘 앉지 않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당황했고 딸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귀에서 신내 나요. 그제야 거울을 들고 귀를 자세히 본 김 어르신은 경악했습니다. 귓바퀴 뒤에 누렇게 낀 때, 귓구멍 근처에 덕지덕지 붙은 귀지. 매일 샤워하면서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곳이 지독한 냄새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귀 전용 클렌저를 구입하고 샤워할 때마다 귀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귓바퀴를 손톱으로 밀어보니 때가 밀릴 정도였습니다. 닦고 또 닦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주변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옆에 앉는 사람이 생겼고 딸도 이제 진짜 향수 냄새만 나요라고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 하나 닦았더니 사람 대접을 받네요. 내가 문제였더라고요. 냄새는 사람을 쫓아내지만 청결은 사람을 다시 데려오더군요.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하는 네 번째 부위는 입천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양치만 하면 입냄새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양치질만으론 절대 제거되지 않는 노인 냄새의 본거지가 바로 입천장입니다. 이곳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음식물 찌꺼기, 세균, 치매 잔여물들이 뒤엉켜 끈적한 막을 형성하는 은밀한 악취 저장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매 분비량이 줄고 입안이 자주 마르기 때문에 입 천장에 세균이 들러붙고 말라붙어 썩은 내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냄새가 입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치 온몸에서 나는 듯 퍼진다는 점입니다. 가까이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불쾌한 냄새를 느끼는 건 대부분 이 입 천장에서 올라오는 구취 때문입니다. 심지어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경우 입 냄새의 진짜 원인이 바로 이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직접 청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입 천장을 닦는다고 말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걸 무시하면 당신은 평생 냄새나는 어르신으로 남게 됩니다. 입 천장을 청소하려면 단순한 칫솔질로는 부족합니다. 칫솔로 살짝 쓸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혀 클리너나 입안 전용 스크래퍼로 입 천장을 구석구석 문질러줘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 천장을 닦는 습관을 들이면 구취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하루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건 향수도 세련된 옷도 아닌 바로 이 입 냄새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의 발원지가 입 천장이라는 사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나요? 양치, 가글, 혀 닦기, 치실까지 해놓고도 입 냄새가 남는다면 그건 입 천장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이곳은 입안의 지붕 같은 곳이지만 사실은 곰팡이가 자라는 천막과도 같습니다. 매일 숨을 쉬고 음식물을 넘기고 말을 하면서 이 부위에 세균과 잔여물이 덕지덕지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냄새는 악취로 변합니다. 그야말로 입 속에 있는 작은 하수구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인천에 사는 75세 한 어르신은 늘 양치질을 철저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 3번 양치, 치실, 심지어 혀 클리너까지 사용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입 냄새가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손주가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고 며느리가 아버님, 가글 좀 더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은 속상했고 스스로 청결한 편이라고 생각했기에 자존심까지 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TV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입 냄새의 원인이 입 천장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혀 클리너의 반대면을 이용해 입 천장을 아침마다 부드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구역질이 날 만큼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자 확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고 며느리는 요즘은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 냄새가 천장에 처박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천장 하나 닦았더니 손주가 다시 안기더군요. 이처럼 입 천장은 냄새를 뿜는 지붕이며 동시에 존중을 되찾는 시작점입니다. 매일 아침 손가락으로라도 부드럽게 문지르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냄새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의 거리도 다시 가까워집니다. 입천장 관리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하는 5번째 부위는 배꼽입니다. 배꼽은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부위지만 냄새의 진원지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을 씻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귀찮아서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배꼽 안에는 피지, 땀, 죽은 각질, 옷에서 떨어진 먼지들이 쌓이고 쌓여 검은 때 덩어리가 됩니다. 이 찌꺼기들이 부패하면서 지독한 악취를 내뿜는데 그 냄새는 마치 오래된 빨래 냄새, 상한 기름 냄새처럼 코를 찌릅니다. 이 배꼽 속 찌든 냄새가 바로 노인 냄새의 일부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지선이 예전보다 더 활동적이기 때문에 배꼽 안은 더욱 기름지고 냄새나기 쉬운 공간이 됩니다. 더군다나 배꼽은 움푹 들어가 있어 통풍이 잘 안 됩니다. 이 폐쇄된 구조 때문에 배꼽은 썩은 것들이 고여있는 생체 하수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샤워할 때 배꼽까지 씻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물만 흘려보내는 정도로는 절대 이곳의 악취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배꼽 냄새가 겉옷을 통해서도 스며나온다는 점입니다.
배꼽 근처는 내복, 셔츠, 니트, 여러 겹의 옷에 덮여 있지만 냄새는 그 틈을 타고 퍼집니다. 특히 땀이 조금이라도 찰 경우 이 냄새는 바로 증폭됩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배꼽은 쉬지 않고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몸에서는 샴푸 냄새가 나는데 가까이 가면 쿰쿰함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럴 때 범인은 배꼽입니다. 배꼽을 제대로 씻으려면 반드시 손으로 닦아야 합니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가락으로 배꼽 속을 문질러 줘야 하며 필요하다면 면봉을 사용해 깊은 부분까지 청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꼽이 너무 민감해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평소에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닦다 보면 통증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냄새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씻은 후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말려줘야 합니다. 물기가 남으면 또다시 세균의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79세 김모 어르신은 늘 샤워를 규칙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간호차 들렀다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옷에선 냄새가 없는데 가까이 가면 뭐가 좀 쉰내가 나요. 어르신은 당황했고 속으로는 내가 청결하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지?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거울 앞에 서서 배꼽을 살펴봤고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꼽 안이 까맣고 찐득한 물질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김 어르신은 샤워할 때마다 배꼽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넣는 것도 어색하고 찝찝했지만 비누 거품을 내어 꼼꼼히 닦다 보니 나중엔 때가 밀리듯 쌓인 찌꺼기가 떨어졌습니다. 하루하루 닦을수록 냄새도 옅어졌고 다시 딸이 집에 왔을 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그런 냄새 전혀 안 나요. 오히려 비누향 나요. 김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꼽 하나 닦았을 뿐인데 내가 더 가까운 사람이 됐습니다. 냄새 하나가 나를 멀게 만들었더군요. 이처럼 배꼽은 작지만 강력한 냄새의 구멍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샤워할 때 비누 거품을 묻힌 손가락으로 배꼽 속을 꼭 한번 닦아 보십시오. 아마 당신도 몰랐던 숨은 악취가 사라질 것입니다. 냄새 없는 삶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배꼽 매일 닦으십시오. 존중과 향기가 함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노인 냄새는 몸에서 나는 게 아니라 씻지 않은 습관에서 납니다. 향수는 잠시뿐이고 옷은 냄새를 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5군데만 매일 꼼꼼히 씻으면 놀랍게도 악취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냄새는 관계를 끊고 청결은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씻으십시오. 노후의 향기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